자, 이번에는 대출 금액하고 대출 금리. 요거 잘 나온다. 또 초점이 조금 흐려지나요? 오케이. 됐어요. 자, 대출 금액하고 대출 금리. 특히 대출 금액은 정말 자주 나오는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꼭 풀어야 될 논점이에요. 계산 문제가. 그럼 첫 번째 잘 보세요. 대출 금액이 나오면 은행이 대출 금액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딱 보고 너는 안 되겠어. 너는 5천, 너는 2억 이렇게 결정하진 않아요. 대부분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준이 몇 가지나 됩니까? 그러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돼요. LTV라는 대부 비율도 있고 DTI, TSR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나 작년 시험에 요게하고 요거 2개가 나왔어요. 원래 지금은 DTI를 쓰지 않아요. TSR을 쓰지.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야 될까 상당히 고민했는데 지금 쓰지 않는 DTI가 여전히 시험에 나와요. 그럼 이제 이렇게 계속 시험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자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LTV 대부 비율이라고 강의 노트에 적어져 있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공식은 알아봤자 전혀 시험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대부 비율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부동산 10억 원짜리를 하나 사고 싶어요. 10억 원짜리. 그런데 돈이 없어서 10억짜리를 사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대출 받았느냐. 대출을 4억 받았다고 이렇게 해보자고요. 4억. 그러면 대부 비율은 대출을 받은 비율이야. 대출을 받은 비율. 그러니까 10억짜리 사기 위해서 대출을 얼마 받았어요? 4억이니까 몇 프로 받은 거예요? 이게 대부 비율이에요. 이게 대부 비율을 이런 공식을 생각하면 문제를 못 풀어. 대부 비율은 뭘 받은 비율이요? 대출 받은 비율 이러면 그냥 간단할 걸. 공식을 적용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0억짜리를 사기 위해서 4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40% 받았으니까 대출을 받은 비율이 40%군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자, 실무적으로 푸는 건데 시작해 보자고요. 은행에 딱 갔어요. 대출을 받으러. 그때 은행이 저희는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일단 LTV가 있는데요. 저희는 LTV를 40% 적용하고 있어요. 요걸 해석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걸. LTV 40. 그러면 항상 은행은요. 담보물에 맞춰서 대출을 해줘요. 우리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가격에 맞춰서. 그래서 LTV 40입니다. 그러면 담보물에 몇 프로까지 빌려준다는 거야. 그렇죠. 이런 해석이 필요한 거죠. 이게 대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0억 원짜리를 담보로 제공하면 얼마까지? 4억까지 대출해 준다는 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석이. 대부 비율은 단순히 대출을 받은 비율이에요. 이런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행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고. LTV가 40이에요. 그러면 담보물에 몇 프로까지 빌려준다? 40%까지 빌려줘요. 10억짜리면 4억이에요.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TI. DTI는 강의 노트에 공식 있어요? 없어요? 공식도 없어. 요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얘는 공식 알 필요 없이 듣고 딱 이해만 하셔요. 자, 어떤 직장인이요? 연소득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연봉이라고 하죠.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30대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30대에 딱 결혼을 하면서 주택을 샀어요. 대출 받았어. 그래서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으로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이거 연소득이니까 연간 단위로 따졌어요. 따졌더니 무려 3천만 원이나 지금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어요. 자신의 연봉 5천에서. 그러면
이 DTI라는 것은 당신의 소득에서 얼마를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습니까? 요걸 말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5천에 3천이니까 5천에 60%죠. 5, 6은 30이니까 소득의 60%를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지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부가. 우리가 볼게요. 자, 가계 연소득에서 은행 신문에 자주 나오는 게 가계 연소득에서 꼬맹이들 학원비로 나가는 돈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뉴스에서. 그런 것도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에서 학원비로 나가는 돈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이런 거 따져보죠. 그 다음에 또 통신비 자주 나오죠. 가계 소득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 많이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뭘 따져요? 자신의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원리금 갚는데 얼마의 지출이 나가고 있나요? 그 비율이에요. 그런데 그 비율을 봤더니 이 인간이 60%를 지금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DTI 60이라는 게. 그러면 이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왠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우스 푸어. 뭔가 집은 가지고 있는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지금 원리금 갚는데 소득의 대부분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생활이 궁핍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5천을 받으면 한 방에 3천 다 은행으로 가고 나머지 2천 갖고 뭐 하라는 소리예요? 치킨 먹고 통닭 사 먹고 뭐 영화 보고 뭐 노래방 가고 교통비 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불만이죠. 아니 소득의 60%가 받자마자 은행으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봐요. 자, 첫 번째 뭐가 규제가 필요하냐. 지금 차입자가 자신의 소득의 60%까지 은행에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그러면 무리해서 집을 샀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조금 전에 30대 직장이라고 그랬죠. 30대 결혼아. 자, 보통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중년들이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은 쉽게 살 수 없는 거니까. 근데 30대부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나 부동산을 투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리해서 지금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소득이 한쪽으로 지금 다 집중되고 있어요. 소비가 은행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그쪽 극장도 자주 가고 책도 자주 사고 통닭도 자주 사 먹고 뭐 치킨도 떡볶이도 자주 사 먹는 사람인데 이렇게 돈이 은행으로 60%가 가버리면 치킨 가게 망한단 말이에요. 떡볶이 가게 망하고 삼겹살집 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특정한 대로 몰리는 걸 정부는 싫어해요. 소비가 골고루 이렇게 분포돼야 돈이 돌고 도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정부는 어떤 걸 결정합니까? 차입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대출금 갚는 비율을 제한하기로 해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한 40%가 맥시멈이에요. 40%. 이 말은 자신의 소득에서 몇 프로까지만, 그죠? 40% 이상은 원리금 갚는데 쓸 수 없도록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해석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딱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면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은행에 갔더니 은행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는요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DTI를 30%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띠야 띠 나오면 소득의 띠야. 소득의 띠. 이게 소득의 몇 프로까지? 30%까지 은행의 원리금 지출로 쓸 수 있습니다. 소득의 30%까지 은행의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자, 은행에 갔더니 은행 직원이 저희는요 LTV를 40%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물의 40%까지 빌려줄게요. 이건 쉬운 지표예요. 근데 정부에 의해서 DTI를 추가로 적용하고 있어요.
DTI가 30이에요. 그러면 소득의 30%만이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야. 소득의 30%까지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자, 87페이지 오른쪽을 보시면, 자, 오른쪽을 딱 보시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대출 금액 구하는 요령 있죠? 아, 이거 암기 안 하면 대출 금액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대표적인 게 LTV를 줘요. 그리고 LTV 40%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담보물의 40%까지 대출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기억을 해요. 빈번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담보물의 40%까지 빌려주겠습니다. 이런 거야. 자, 문제는 요 놈이에요. DTI, DSR, 부채 감당률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전체를 뭐라 그러냐? LTV 이외의 잡것들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LTV 40이 나오면 담보물에 40까지 빌려줄때요. 끝. 근데 LTV가 아니라 LTV 이외의 잡것들이 나오면 이들은 풀이 방법이 다 똑같아. 그래서 풀이 방법을 암기해야 된다. 이게. 풀이 방법이 뭡니까? 그럼 항상 원리금을 찾아. 원리금을. 그리고 뭐 해서?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아, 이거 암기 안 하면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에요. 자, LTV 이외에 잡것들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뭘 구하고? 원리금 구하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어떤 질문을 줍니까? 야, 왜 나누기 저당상수하냐? 이렇게. 그건 또 왼쪽에 강의 노트에 적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 보셔. 밑에 있는 박스부터 저당상수 이거 어디서 봤어요? 자, 빨리 주제를 말해줘. 이제 제목이 보여야 돼요. 저당상수는 어디서 봤나요?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육개수. 그래서 저당상수가 보이면 저당 대출을 받았다. 그럼 갚아줘야 된다? 안 갚아줘야 된다? 그렇죠. 저당 대출을 받았을 때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이걸 구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결정이 되면 저당 상수를 통해서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가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잡것들은 항상 뭐부터 구하고 원리금을 구하고 대출 금액을 거꾸로 추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구한 다음에 대출 금액을 이렇게 거꾸로 추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놈을 싹 넘기면 뭐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원리금을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를 하면 다시 대출 금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무엇입니까? 항상 LTV 이외의 것들이 나와요. 그럼 무조건 원리금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자, 다시 암기. 그럼 문제 풀어보자고요. LTV가 40이에요. 나오면 담보물의 40%까지 빌려준다. 그 다음에 DTI, DSR, 부채 감당률 이딴 건 뭔지 모르겠지만 LTV 이외의 것들은 무조건 원리금을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실전이에요. 자, 이건 오늘 수업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수업 자리에. 자, 그냥 저랑 같이 한번 보자. A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 대출 금액이에요. 그럼 항상 뭐부터 봐야 돼요? 은행이 어떤 기준으로 대출을 승인해 주나요? 이걸 봐야죠. 그랬더니 첫 번째 LTV가 나왔고 50%가 나왔으면 해석이 담보물에 50%까지 빌려줄게요. 이거야. 담보물에 50%까지. 그러면 담보물이 여기 있네. 여기. 그러니까 담보물인 5억에 몇 프로? 50%까지 빌려준대요. 얼마? 2억 5천. 하나 찾았어요.
이렇게 찾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LTV 말고 다른 게 하나 더 있죠. 봤더니 DTI가 나왔는데 DTI가 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LTV 이외의 작것들은 항상 뭘 먼저 구하고 원리금을 구하고 먼저 뭐 해서 나누기 저당상수해서 뭘 추정하더라?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이런 거예요. 원리금 구하고 나누기 저당상수해서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당상수 뭐라고 줬어요? 0.1을 줬으니까 결국 뭐만 찾으면 되냐? 원리금만 찾으면 대출 금액이 추정되는 거예요. 원리금. 그럼 원리금을 어떻게 찾니? 봤더니 DTI 40을 해석해 줘야죠. 소득의 D야. 소득의 D. 소득의 몇 프로까지? 40%만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어요. 소득의 몇 프로? 40%만. 이게 DTI 의미니까 40%만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어요. 2,400만 원. 64, 24니까. 그러면 나누기 0.1 하면 1 나누기 0.1은 10이야. 10. 10. 10 빼주면 돼. 2억 4, 2,400만 원 10배 2억 4천. 이러면 끝이에요, 이게. 끝.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LTV 이외의 것들이 나오면 원리금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찾아낸다. 요거 암기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원리금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찾아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 대출 승인 기준을 보면 대출 승인 기준에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 항상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기준을. 두 가지 기준. 이 두 개를 쓰니까. 근데 LTV는 2억 5천이고 자, 우리가 DTI로 산정한 건 2억 4천이니까 둘 중에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금액으로? 그렇죠. 항상 작은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작은 금액. 그러니까 이 사람은 2억 4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기출을 한번 보자. 96페이지 한번 보세요. 96페이지. 강의 노트 96페이지. 자, 강의 노트 96페이지를 보면 28의 기출이 있죠? 자,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연습 문제로 했던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요. 연습 문제는 그냥 A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 28의 기출은 앞에 뭐가 추가되어 있어요. A씨는 이미 7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예요. 이렇게 7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예요. 대출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얼마니?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얼마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받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미 대출을 받았다 전혀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항상 풀던 대로 항상 자료에서 뭐부터 본다? 대출 기준.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냐? 담보물의 LTV가 50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LTV가 50. 그러면 담보물의 50%까지 빌려준대. 여기가 담보물 있잖아요. 이게. 담보물이 있으니까 담보물의 50%까지 빌려준대. 2억 5천. 끝! 대출 금액이 하나 결정됐어요. 그런데 DTI를 하나 더 줬죠. DTI가 중요한 게 아니라 LTV 이외의 잡것들. 항상 LTV의 잡것들은 원리금을 먼저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해서 대출 금액을 추정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야, 원리금을 어떻게 찾지? 자, DTI 40이니까 소득의 40%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다. 소득의 40%까지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다. 지금 소득이 얼마니? 6천에 40%까지 원리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00만 원까지만 은행에
원리금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누기 저당상수가 0.1이니까 나누기 0.1하면 10배 2억 4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항상 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항상 어떤 것으로 결정이 되더라. 작은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이러면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지금 담보물하고 DTI는 소득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담보물하고 소득으로 2억 4천까지를 맥시멈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미 얼마를 뽑아다 쓰고 있어요. 7천을 이미 뽑아다 쓰고 있으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더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7천 뺀 1억 7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이미 대출 받았다는 거 그냥 마지막에만 고려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할만한 거죠.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원리금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해서 대출 금액을 찾아낸다. 자, 그런데 올해는 요거 유력해. 2번 문제. 자, 2번 문제가 유력한데 2번 문제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러면 LTV는 똑같아요. LTV. 근데 뭐가 나왔어? DCR이라 하지 마요. 요거에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했어요? 뭐가지 치고 아유 손부채 이게 손부채라고 이게. 그러니까 희한하게 투자론에서 부채 감당률 나오면 잘 맞추면서 여기서 나오면 이게 그 손부채야?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이게 바로 그 손부채인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바로 그 지표예요. 1보다 크면 감당할 수 있다. 1보다 작으면 감당할 수 없다. 이놈이 들어왔잖아요. 이놈이. 이게 LTV 이외의 작것들의 또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해보자고요. LTV가 60%예요. 그럼 해석이 담보물에 60%까지 대출해 줄게요. 담보물에 60%까지. 담보물을 봤더니 여기 봐요. 5억 있어. 이놈을 담보로 제공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5억에 60%면 3억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 딱 결정해요. 자, 그런데 부채 감당률이 있어요. 그럼 고민하지 말고 LTV 이외의 것들은 항상 뭐부터 찾고 원리금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해서 뭘 뽑아낸다. 대출 금액을 뽑아내는 구조야.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고. 그런데 지금 저당상수가 얼마니? 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만 찾으면 돼? 원리금만 찾으면 된단 말이야. 원리금. 그러면 결국 부채 감당률로 원리금 찾으라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모가지 쳐서 손부채 하면 자 주의할 게 요거. 이 부채는 부채요.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채 서비스액은 미국에서 쓰는 액이고 우리나라의 말로 부채 서비스액을 뭐라고 부른다? 이게 원리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원리금입니다. 그러니까 또 뭐가 암기가 돼야 되냐? 투자의 현금으로 분석할 때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인데 부채 서비스액이란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 합계를 뜻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문제가 안 풀린다 이런 말이에요. 부채 서비스액이 원금과 이자예요. 그럼 보시자고. 순영업 소득을 이제 알겠죠. 왜 줬는지. 1억을 딱 줬어. 1억. 그리고 이 부채가 부채 서비스액이란 말이에요. 이 부채 서비스액을 우리가 구해야 돼. 1억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나눴더니 얼마가 된다고 돼 있어요. 2. 그럼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5천이 들어가야 된다. 5천. 이 5천이 바로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 거예요. 5천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끝. 그럼 5천만 원에 나누기 0.2. 자, 1 나누기 0.2 하면 5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굳이 나누기 0.2 하지 말고 5배 해주면 돼. 5는 25, 2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야. 딱 시험지에는 이렇게만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항상 둘 중에 어떤 거? 작은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작은 것으로. 2억 5천. 자, 그런데 얘는 이미 기존의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 기존의 대출 얼마 받았어요? 1억을 이미 여기서 뽑아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뿐? 1억 5천. 1번, 2번. 1번, 2번. 그러니까 1번, 2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1번, 2번. 1번, 2번. 오른쪽에 3번은 제가 만든 문제예요. DSR. 근데 이거 안 나올 듯해. 그러니까 1번, 2번. 1번, 2번. 할만하다, 할만 않다. 아, 이건 할만해. 계산 문제 중에 대출 금액 나오면 손 대야 된단 말이야. 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자, 숙달된 적용 방법으로 한 번만 더. 자, LTV가 60이에요. 담보물에 60이구나. 담보물에 60이구나. 5억이야. 그러니까 5억에 60이니까 3억까지 빌려주는구나. 끝. 하나 찾았어요. 이렇게. 자, 부채 감당률이 나와. 어떻게 풀어야 되지? 고민하지 말고. 고민하면 시간 한 분 1분 가. 그냥 잡것들 나오면 항상 뭐부터 찾고? 원리금 찾고. 야, 얼마야? 저당상수 0.2구나. 나누기 0.2에서 뭘 찾아낸다? 대출금액 찾아내는 거야. 이 틀이 딱 결정이 돼야 된다. 이게. 야, 그러면 이제 내가 원리금만 찾으면 되는데 원리금이 얼마냐? 자, 부채 감당률로 원리금 찾으라는 뜻 아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가지 쳐서 손부채. 그래서 이 손부채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모가지 안 치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 모가지 쳐서 손부채하고 그냥 집어넣어. 순영 없어도 1억이네. 요놈이 부채 서비스액이지. 근데 이게 2야.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 5천이구만. 이렇게 찾는 거라면 이렇게. 이게 모가지 안 치면 안 나와. 항상 손부채 이렇게. 그래서 원리금이 5천이구나. 그리고 0.2로 나누자. 그러면 2억 5천이 나오네. 이렇게.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거니까 요 놈으로 나오는구나. 2억 5천. 1억 5천. 그리고 기존에 이미 1억도 받으셨네. 1억 뺀 나머지 1억 5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스피드. 시험장에서는. 실제 시험장에서. 몇 초? 20초. 뭔 1분이에요. 20초. 20초. 그러니까 이렇게 20초 될 때 손을 대는 거야, 이게. 20초가 안 돼요. 그럼 손 대지 마는 거야. 여기까지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이게 강사들이 가끔씩 이거 할만해요. 그리고 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희망사항이고요. 우리도 알아요. 금방 잊어요. 왜? 제가 누누이 말하죠. 이 젊은 사람들은 못 느껴. 젊은 사람들은 이쪽에 여기랑 또 이렇게 저기 끝에는 못 느껴. 그러나 우리가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은평은 토요일까지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게 이게 남아 있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과목이 6과목이라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받아들여 줘야 돼. 네, 받아들이고 대신에 미스터 국이 말이야. 아이고 어디 갔어? 뒤쪽에. 미스터 국이 말이야. 암기할 것 정도 해줘. 이것만 해줘. 이것만 해주시거죠. 이게 제가 잔소리하는 유일한 영역은 계산 문제 안 푼다고 잔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의 현금으로는 계산 문제 안 푼다고 말 안 해요. 뭐 할 때 잔소리 합니까? 이런 거야. 부채 현금 흐름, 부채는 한다. 투자의 현금 흐름 가면 보유기한 영업경비 지출 항목 3개. 그냥 3자 보이는 수가 0 무령 놀러가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저희가 잔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간 말은 매미양과 놀러 가고요. 이런 것만 원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 1월, 2월 달에. 여기도 어떤 걸 원합니까? LTV 40이 나오면 담보물에 40까지 빌려준다는 거야. 요 정도만. LTV 나오면 담보물에 40.
그 다음에 LTV 이외에 작것들이 나오면 솔직히 DTI, DSR, 부채 감당률 이런 걸 암기한다는 게 1월, 2월 달 쉽지 않아요. 낯선데. 그러니까 최소한 LTV 이외에 작것들이 나오면 항상 원리금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해서 대출금액을 주자. 이것만 원리금 찾고 저당상수해 나누어서 대출금액을 찾습니다. 어떻게 봐봐. 원리금에서 내가 원당 이렇게도 해보고 원당대 원저대 해봤는데 그냥 일단은 지금은 자꾸 써보셔. 두 문자 따서 암기하지 말고 원리금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해서 대출금액을 추정합니다. 됐어요? 이런 게 하나가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출금리 갑니다. 대출금리 다시 간다. 그러니까 두 문자를 너무 남발하면 오히려 두 문자 암기하는데 너무 노이로지 걸려. 그러니까 이런 건 자연스럽게 원리금 그 다음에 저당상수로 나눠서 대출금액을 찾는다. 이게 자주 풀어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 자, 대출금리. 자, 86페이지. 자, 강의노트 86페이지 포함이면 대출금리인데 시험에 나오는 건 어떤 게 나옵니까? 대출금리가 몇 프로야 합니까? 이런 거 안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대출을 받으러 가면 고정금리 상품도 있고 변동금리 상품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상품이냐. 그럼 일단 우리가 하나 한 게 있어요. 은행이 변동금리 상품을 팔아? 변동금리 상품을 팔아? 그러면 대출금리를 변화시키려고 이 상품을 팔겠죠. 정확히 은행이 변동금리 상품을 판다면 금리를 올리려고 낮추려고. 그렇죠. 은행은 항상 금리를 올리려고 이걸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입자 입장에서 변동금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낮추려고 변동금리를 선택한 거고. 이게 이런 상반대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상반대. 은행이 나오면 항상 금리를 올리는 변동금리 상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해보자고요. 자, 고정금리 상품은 이게 다예요. 시험에 나오는 게.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방식 끝. 자, 그리고 물론 요 문구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일단 변동금리. 자, 변동금리 상품도 보세요. 특정 지표에 대출금리가 연동하는 상품이고, 자, 위험에 대한 은행의 뭘로? 그렇죠. 이놈이 중요한 거예요. 은행이 뭔가 위험에 빠졌어요. 그러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합니다. 항상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포인트가 이거 보시죠. 특정 지표에 대출금리가 연동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대출 금액을 결정할 때 은행이 그냥 자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뭔가 기준을 갖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는 LTV고 또 하나는 LTV 이외의 잡것들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이 뭔가 변동금리라는 건 대출금리를 뭔가 변화시키겠다는 건데 자기들 기분 내키는 대로 변화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은행의 지점장이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김치찌개가 더럽게 맛없어. 그래서 직원들 불러놓고 야 기분 더 나쁜데 야 금리 다 0.5%씩 다 올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에. 바로 이놈이란 말이에요. 이놈. 어떤 특정 기준에 맞춰서 뭔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결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 기준금리가 바로 변동의 기준으로 선택된 지표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준금리라는 게 변동의 기준으로 선택된 지표. 이게 요거에 맞춰서 대출금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요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LTV에 맞춰서 대출 금액이 결정되는 것처럼 여기는 요거에 맞춰서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게 뭐냐? 이 기준이라는 게 뭐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CD 유통수익률, 줄여서 CD 금리. 그 다음에 코픽스라는 요 두 가지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자꾸 물어보는 거야. 대출 결정의 기준은 물어보지 않고 요건 자꾸 물어봐. 그러면 이게 뭐야? 대출 금리도요. 그냥 은행이 마음 내키는 대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변화시키는데요. 기준금리 또는 기준지표란 건 변동의 기준으로 선택된 것들을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로 CD와 코픽스를 써요. 자, 그러면 CD와 코픽스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요새는 은행 창구 잘 안 가잖아요. 저도 은행 창구 간 지 한 4, 5년은 된 것 같아요. 대출 받으러 갈 때 한번 가보고 은행을 가본 역사가 없어요, 최근에. 예. 자, 은행에 딱 가보면 창구 옆에 이게 전광판이 있어요. 이 전광판에 뭐 적어져 있습니까? 오늘의 환율, 오늘의 금가, 오늘의 뭐가 있습니까? 오늘의 CD 금리, 오늘의 코픽스 이렇게 적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CD 금리와 코픽스가 매일매일 변화가 돼요. 매일매일. 그럼 은행이 요 CD와 코픽스에 맞춰서 이 대출 금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CD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출 금리도 올라가는 거고. 요거에 맞추니까 코픽스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출 금리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은행 참고하면 오른쪽에 환율이 고시되듯이 그렇죠. 이게 매일매일 고시되는 애들이에요. 이게 뭔지만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 CD는 뭐라고 적어져 있냐? 그러면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 이렇게 돼 있어요. 포인트는 예금 증서야. 예금 증서. 예금. 이게 예금 금리야. 요 예금 금리에 맞춰서 변화시키겠다는 거야. 자, 그런데 양도성 예금이니까 어떤 식이냐? 우리가 통장을 보면 우리 이게 실밥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요 통장을 알면 이 30대 이상이에요. 요새 20대는 이것도 몰라요. 왜? 다 비대면이라 통장 없다니까 요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압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30대 이상이에요. 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장을 딱 받아서 이렇게 펼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가운데 점선 실밥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예금주가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예금주, 뭐 홍길동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예금을 해서 축하합니다 하고 100원 넣어주나요? 10원 넣어주나요? 하도 오래돼서 이게 100원 넣어준 거예요? 한 1000원 넣어준 거예요. 처음 거래하면 예금 통장 개설해서 감사해요 하고 1000원인가 100원인가 500원인가 10원인가 넣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렇죠? 예? 옛날에는 넣어줬잖아요. 지금 요즘은 저도 몰라요. 옛날에는 이게 얼마씩 넣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예금 통장에 예금주가 적어져 있다는 건 양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통장은 항상 누구만 쓰는 거야? 홍길동.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예금 통장 가져가면 은행이 신분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도성 예금 증서는 이 증서에 예금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가 가능한 예금 증서예요. 그래서 이게 예금주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야, 예금이라고 하면 내가 예금 왕이야.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도 금요일 날 예금 하잖아, 이게. 나 예금 왕도 받았어. 자, 그런데 이런 예금 증서는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볼 이유가 없는 애들이야. 이게 90일에서 120일, 이게 3개월에서 120일이니까 4개월이죠. 예금이 3개월에서 4개월 예금하는 초단기 예금이야. 은행에 가서 내가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어요. 은행에 가서 이제 은행 예금 상품을 딱 보는데 이렇게 CD 같이 3개월 예금하는 상품하고 2년 만기 적금하고 이렇게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 선택이야? 이자 많이 준 거 선택해야죠. 이자는 항상 뭘 많이 줘?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많이 준단 말이에요. 왜? 자,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맡길 때
3개월보다 2년 뒤에 찾는 게 헐 불안해, 위험해. 왜? 은행도 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년 또는 10년 만기 이렇게 길면 길수록 위험에 대한 대가로 금리를 더 준단 말이에요. 근데 3개월은 지금 예금했더니 3개월 뒤에 준대. 그럼 거의 확실해. 이자가 거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입 아프게 3개월짜리요. CD도 있고요. 6개월짜리 뭐도 있고요. 7일짜리 예금 뭐 국공채 환매도 있고 이런 거 말해봤자 결국 하나도 선택 안 해. 다 이런 거 선택하지. 그러니까 은행 직원 입 아프게 일반 국민들 오면 말을 안 해줘. 예금 통장이어도.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 아무튼 요런 게 CD 금리라는 거야. 우리는 알 필요도 없다. 요 CD 금리에 맞춰서 그렇죠. 변동 금리가 대출 금리가 변화된다. 요 정도만. 그다음에 코픽스라는 게 있어요. 코픽스. 요건 기억을 해둬야 돼 이거. 코픽스. 요새 자 코픽스를 보면 이게 오른쪽 기출에는 제가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졌냐? 이게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돼 있어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이게 뭔지 모르지만 자금 조달 비용인데 이게 뭐냐? 자, 은행이요. 은행이 대출을 해주려면 은행은 조폐공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자금을 이렇게 조달해 와야 돼요. 자금을. 그런데 지금까지 은행은 무엇으로 우리 상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냐 그러면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무엇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까? 국민들의 예금을 받아다가 자금을 끌어모으고 그러니까 대충 뭐 한 10% 예금 한 20년 전이니까 10% 금리 주고 예금으로 돈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얼마 해줘요 이렇게 대출을 한 15% 18% 이렇게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은 항상 10% 주고 예금 끌어와서 18%로 한 20년 전이에요 지금 18%로 은행에 대출해 줬어요. 그럼 얼마 먹어요? 그렇죠. 8% 이게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은 망하면 안 되는 회사예요 이게. 아니 10%로 끌어갖고 와서 18%를 빌려있는데 망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면 정말 장사를 아주 그지같이 했다는 거야. 아주 방만하게 대출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은행이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습니다. 요새 예금하는 사람도 없고 왜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 안 합니까? 그러면 예금을 하면 1%대라도 이자를 줘야 돼. 그런데 돈을 빌리는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외국의 엔화, 미국의 달러 이런 걸로 갖고 오면 거의 공짜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 밑에 있어요. 제로 금리.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때 금리도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우리나라 국민한테 1%대 이자 주면서 돈을 빌려요. 그냥 엔화로 그냥 거의 무상으로 갖고 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새는 이제 외국계 자본을 많이 끌어들이는 거죠. 자, 이제 포인트는 이론적으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5%의 금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5%를 뭐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자금 조달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금 조달 비용. 자, 그런데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을 어떻게 이제 계산하느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나라에는 은행 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은행 연합한 그 연합회인데 이 은행 연합에서 시중에 전국적으로 있는 그 9개 은행한테 야, 너 이번 달에 자금을 조달할 때 몇 프로 비용을 썼는지 그 자금 조달 비용을 보고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A은행은 나 5% 썼어. 그 다음에 어떤 은행은 야 나는 좀 싸게 했다. 3%대로 빌렸다. 이렇게 보고를 해줘요. 그럼 이걸 평균 내. 그럼 5% 3% 그냥 대충 평균 내면 몇 프로죠? 4%가 나오죠. 요걸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평균 낸 걸 자금 조달 비용 지수 또는 코픽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코픽스. 그럼 이 코픽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은행이 4%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으면 대출도 어느 정도로 4%대로 맞춰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합리적인 내용이 담겨 있냐?
은행이 자금을 싸게 빌려왔으면 대출도 싸게 해줄게. 이런 뜻이고, 은행이 자금을 비싸게 조달해 왔으면 대출도 비싸진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이걸 선호하는 거예요. 자금 조달 비용에 맞춰서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존재한다. 됐다. 자, 그럼 바로 저기 기출 한번 읽어보죠. 여기는 기출이 딱 한 번 읽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PPT로 만들어 왔어요. PPT 갖고 왔어요. 그냥 저랑 같이 한번 보고 이해하자 이런 말. 자, 변동금리란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마다 대출금리를 변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아, 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하죠.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는 뭐와 뭘로 구성된다. 아, 이놈 정말 안 나올 데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기준이 되는 금리에 가상금리를 결합합니다. 이 기준은 그냥 기준으로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에 의해서 대출금리가 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준금리의 가상금리인데 기준금리가 뭡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로 CD금리하고 코픽스라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함께 활용되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요 가상금리는 뭡니까? 그러면 차입자의 신용도, 이게 중요해요. 차입자의 신용도 등 담보 유무 등에 따라 판단돼 대출 위험에 따라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차입자의 신용도 등 위험에 따라서 가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딱 가보면 요걸 물어봐요.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할 거예요?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저 변동금리 상품 선택할게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러면 한 번을 더 물어봐요. CD를 기준으로 하는 걸 선택할 거예요?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걸 선택할 거예요? 반드시 물어봐요. 그러면 요새는 대부분 코픽스 쓸게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제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코픽스가 이때 2%대입니다. 그러면 기준은 2%가 되는 거예요. 오늘자로.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럼 뭔가 가산이니까 더 달라고 하는 거라고. 누가? 은행이 더 달라고. 은행이 항상 뭔가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럼 뻔하다고. 싫어하는 것이 있으니까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의 대출도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은행도 위험을 싫어하는 은행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체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 위험하네? 조금 더 내놔야겠어. 그래서 0.5% 더 플러스 시키는 거고. 그죠?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합니다. 연체가 하나도 없고 따박따박 카드로 300만 원씩 따박따박 긁고 따박따박 갚아나가요. 일시불로. 그러면 그렇죠. 0.01%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차입자의 신용도 등에 가산시키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10분 쉬었다가 이번에 또 진도 나갑니다. 오늘은 금융동안 마지막 시간에 다 끝낼 거예요. 네.